1968년 6월 3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팩토리라는 스튜디오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팝아트의 아이콘이었던 앤디 워홀은 발레리 솔라니스라는 여성에게 총격을 받았어요. 총알은 그의 복부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의사들은 모두 임모와 말했습니다. 살 확률은 1%예요 라고요. 하지만 그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고 그 이후 앤디의 예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때 세계를 흔든 팝아트의 제왕 앤디 워홀. 그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여기 가난한 탄광촌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앤드류 워홀라 주니어인데요. 앤드류의 부모는 슬로바키아 이민자였어요.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죠. 집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앤디는 좀 남들과 달랐어요. 연약했거든요. 6살쯤인가? 심각한 신경계 질환인 무도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막 사지가 떨리고 가끔 경련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서 뛰어노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아프면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줘요. 엄마 줄리아는 앤디에게 매번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앤디야, 네가 상상하는 대로 그려봐. 그리고 그걸 믿어. 그럼 진짜 그런 세상이 올걸? 그래서 앤디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림을 자주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집에서 잡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좋아하는 배우 사진 오려서 벽에 붙이고 신문 속의 광고 그림 따라 그리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죠. 특히 그는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글래머스한 몸매, 화려한 스타일링을 보면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느껴졌어요. 그는 매일 새로 나온 광고, 스타 사진을 스크랩하면서 상상력을 키워갔습니다. 앤디가 커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아무래도 어머니 줄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앤디의 작은 성공 하나에도 과장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막 아들이 만든 허술한 그림에도 야, 너 천재다, 지니어스 하면서 띄워줬습니다. 어머니 줄리아가 유머 감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엉뚱하고 장난스러운 그림을 그리면서 아들과 자주 놀아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앤디의 작품들을 보면 특유의 그 기괴하면서도 좀 유쾌한 세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또 그는 나중에 성공한 뒤에도 어머니를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이 모자 관계가 되게 두터웠어요. 가족은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언제나 행복했죠. 앤디의 아버지 오드레이는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평생 모은 적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앤디, 너는 특별한 아이야. 더 큰 세상에 나가야 돼. 절대 이 좁은 동네에서 갇혀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앤디가 대학을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바람대로 그는 카네기 공과대학교에 입학해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광고와 소비, 대중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나갔죠. 지금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예요. 찾아보니까 뭐 공학, 컴퓨터, 과학, 예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그에게 대학은 처음 맞닥뜨리는 바깥 세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거칠었고 경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화가가 되겠다고 최고급 기술을 익히고 있었죠. 하지만 앤디는 이 재래식 유아붓질이나 전통 구조에는 큰 흥미가 없었어요. 그는 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앤디가 특별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미술은 반드시 고귀하거나 심각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예술은 좀 고전적이고 무겁고 엘리트주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앤디는 교과서 대신 잡지, 광고, 신문 스케치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곤 막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매일 접하는 것, 사고 파는 것, 그 안에 진짜 현대가 있고 진짜 미가 있구나 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옷가게로 가요. 그리고 진열장을 보면서 스케치를 합니다. 구두, 옷, 목걸이, 반지, 자동차 광고 포스터, 이런 상업적인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죠. 결국 대학교 3학년 무렵에는 진로를 확실히 정합니다. 전통적인 화가가 아니라 상업 디자이너가 되기로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화려함이 가득한 뉴욕으로 가요. 옛날에 뉴욕도 세계 예술의 도시였고 모든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똑같지만 생존 경쟁이 극심한 정글이기도 하죠. 앤디는 가방 하나, 포트폴리오 하나 들고 뉴욕에 도착했어요. 돈? 뭐 당연히 없었죠. 자, 그럼 그가 어떻게 뉴욕에서 살아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 그는 1949년 21살 때쯤에 하퍼스 비자라는 잡지사에 포트폴리오를 내밀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절당했어요. 너무 거칠다, 너무 비전통적이다 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앤디는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회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몇몇 편집자들이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그중 글래머라는 잡지사의 아트 디렉터 티나 프리데닉이 그에게 첫 작업을 맡깁니다. 패션이랑 뷰티 잡지에 실릴 광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그의 첫 상업예술 커리어의 시작점이 되었죠. 이때 작업 주제가 성공은 뉴욕에서의 일자리다 라는 기사용 일러스트였다고 해요. 이 작업은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앤디의 작품에는 확실한 특징이 있었어요. 당시 유행하던 좀 정교하고 사실적인 스타일과는 달리 간결한 선, 반복된 형태, 독특한 색채, 이 미묘한 불완전함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잉크 번진 기법은 그의 대표적인 테크닉이었죠. 이 기법은 복제하듯 선을 반복적으로 찍는 방식으로 이 손으로 만든 기계적인 느낌을 냅니다. 당시에는 좀 생소했죠. 하지만 독특하고 매력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점점 더 다른 잡지사에서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그가 첫 일러스트 작업하고 한 6년 뒤쯤에는 밀러 광고를 맡게 되거든요. 이때 그는 여성 구두를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인식이 되면서 광고계의 스타가 됩니다. 이 광고가 앤디의 잉크 번진 기법이 딱 확립되는 광고였어요. 이후 그는 빠르게 패션 광고, 음반 커버, 책 표지 디자인까지 섭렵하면서 잘나가는 아트 디렉터가 되었죠. 하지만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남의 물건을 그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도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술계에서 진짜 작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순수 미술로 넘어가기로 결심해요. 그 전에는 상업 일러스트레이터로 활약을 했었던 거고 순수 미술로 넘어가면서 팝 아트 작가로 가는 겁니다. 이때가 잭슨 플록, 윌렘 드 쿠닝 같은 추상 표현주의 거장들이 예술계를 지배하고 있었대요. 진지하고 난해한 예술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죠. 앤디는 순수 미술로 넘어갔지만 그 흐름에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미술은 어렵고 진지해야 하는 걸까? 왜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랑하는 것들은 예술이 될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술관보다 슈퍼마켓에서 더 오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손에 들린 건 예술 작품이 아니라 캠벨 수프 캔이었고요. 그때 그는 깨달아요. 이거다.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고 매일 만나는 거. 그게 현대다. 그때부터 그는 광고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캠벨 수프 캔을 그리고 달러 지폐, 만화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팝아트로 전환하고 3년 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캠벨 수프 캔 시리즈 32점을 공개하면서 미술계에 공식 데뷔합니다. 이후엔 마릴린 먼로를 스크린 프린팅하며 세계 예술계를 뒤흔드는 팝아트 혁명이 시작되죠. 캠벨 수프 캔 32점을 선보이고 이 관객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닭고기 수프, 토마토 수프, 소고기 야채 수프 이게 마치 슈퍼마켓 진열대처럼 똑같은 통조림 그립이 나란히 걸려 있으니까요. 당시 미술 작품이랑은 너무 달랐던 겁니다. 같은 해에 엘비스 프레슬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스타들의 이미지를 대량 복제했어요. 그는 스타들이 인간이 아니라 브랜드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비된다. 스타도 제품도 라면서요. 그의 작품은 인간의 얼굴을 제품처럼 다뤘습니다. 반짝이는 외면, 무수히 반복되는 이미지, 표정 없는 미소. 앤디는 대중이 사랑하는 것과 대중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사이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그저 스크린 프린트로 찍어내든 반복한 작품은 어느 순간부터 미술관과 슈퍼마켓,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작가와 소비자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팝아트의 대중문화를 예술로 끌어올리는 혁명이 시작된 거죠. 예술가로 크게 성공한 뒤 그는 1962년 뉴욕 맨해튼에 자신만의 작업실을 열었어요. 그곳 이름이 팩토리인데요. 말 그대로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공장이었을까요? 그는 예술을 하나의 제품처럼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태프들에겐 이렇게 말하곤 했죠. 찍어, 복제해, 모든 작품이야. 근데 그곳에서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었어요. 영화도 만들고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밴드도 만들어서 음악계에도 뛰어들었죠.
팩토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영화 속 캐릭터처럼 다루면서 작품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앤디가 운영하는 팩토리는 배우, 가수, 모델, 음악가, 마약 중독자, 부잣집 자제들, 퀴어들, 게이들 등등 온갖 개성 강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그저 방문자나 친구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등장시키고 영화에 출연시켰어요. 즉 사람들을 예술 재료처럼 다룬 거죠. 예를 들면 앤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 5분간 앉아있는 영상을 찍게 한 다음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작업 방식은 지금의 리얼리티 쇼나 유튜브, SNS 컨텐츠처럼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시대의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던 1968년 6월 3일 한 사건이 터집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어요. 팩토리에는 일상처럼 사람이 드나들었죠. 그때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그녀는 발레리 솔라나스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자 작가였어요. 특징이 있다면 그녀가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솔라나스는 짧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내 삶을 망쳤어. 그리고는 앤디를 향해 총을 걸었죠. 바로 총소리가 2번 울려 퍼집니다. 총알은 앤디의 복부를 관통했고 그는 즉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들은 모두들 입모아서 말했어요. 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요. 실제로 그는 심장이 2번 멈췄고 수술대 위에서 사망 판정을 받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는 살아난 거예요. 이후 몇 개월 동안 입원 생활을 해야 했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 만큼 몸이 약해졌죠. 그럼 왜 그녀는 앤디에게 총을 쏜 걸까요? 인생을 망쳤다? 솔라나스는 한때 앤디의 팩토리 주변을 오가며 작은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화 대본을 앤디에게 건넸는데 그가 이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분실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솔라나스는 이를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거죠. 게다가 그녀는 앤디가 자신을 지워버리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앤디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믿고 직접 총을 들고 그의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앤디와 그의 매니저 프레드 휴즈를 향해 총을 쐈던 겁니다. 즉 자신의 작품이 무시당했다는 분노와 이 사회적 소외감, 피해망상이 겹쳐져서 공격을 한 거예요. 총격 사건 이후 앤디는 더 이상 예전의 쾌락적이고 광란적인 팩토리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좀 더 조심스러워졌고요. 더 내성적으로 변했어요. 과거처럼 아무나 사람들을 팩토리에 들이지 않았죠. 그 사건 이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너무 가까이 가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가볍게 볼 수 없게 됐다라고요. 예전처럼 대담한 퍼포먼스를 하거나 대중 앞에 나서는 게 꺼려졌습니다. 당연히 예술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캠벨 스프 캔이나 마릴린 먼로처럼 밝고 반복적인 주제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는 죽음, 비극, 사고, 범죄를 다룬 죽음과 재앙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해요. 교통사고, 고문, 극단적인 선택. 앤디는 세상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시기 그의 작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둡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실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미디어 기획자처럼 변모하고 있었죠. 예술, 사람, 사건을 직접 만들거나 그리는 대신 기록하고 편집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 잡지 인터뷰를 창간하게 되는데 이 잡지에는 셀럽의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다뤘어요. 동시에 억만장자, 정치인, 왕족들의 초상화를 대량 제작해 돈을 벌었죠. 이때 그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게 최고의 예술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판했죠. 앤디는 진짜 예술을 포기했다. 쟤는 그냥 장사꾼이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예술가도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흐름을 앞서간 거죠. 1980년대 후반 앤디는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초상화 작업을 비롯해 패션계와의 협업, 광고 캠페인까지 섭렵하며 여전히 문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죠. 하지만 1987년 2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담낭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의사들은 수술이 간단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수술 후에 발생한 합병증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결국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1987년 2월 22일 앤디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58세였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 셀럽 문화, 짧은 유명세. 이 모든 것은 앤디가 미리 내려다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포착했고 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오늘은 바스키아라는 영화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바스키아의 예술적 여정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이자 멘토였던 앤디와의 관계도 인상 깊게 그려져 있습니다. 두 예술가의 만남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예술을 압축해서 보여주죠. 오늘은 앤디 워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